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의 증가, 또 환경오염 등의 영향으로 피부질환 발병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부는 기온과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 만큼 건조한 환절기일수록 피부질환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생약한의원 김상익 원장과 함께 환절기에 주의해야 하는 질환, 건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피부질환, 건선. 환자의 상태와 원인에 맞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선의 생약 치료에 대해 한의사 김상익 원장과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가 건선인데요. 건선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건선은 표피 세포의 비정상적인 증식으로 각설에 인설이 덮인 홍반성 피부 병변이 나타나는 만성 재발생 염증을 일컬어 건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건선이 초기에 발생했을 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침착하게 어떠한 치료가 가장 현명한지를 잘 생각해서 선택해야 할 줄로 압니다. 건선은 관리 차원이나 임기응변의 치료보다는 원인 제거에 집중적으로 치료를 요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네, 원인 제거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건선이 발생하는 원인은 뭔가요? 건선뿐만 아니라 아토피나 화폐상습진과 같이 학술적으로 뚜렷하게 원인이 규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 요인, 면역학적 요인, 피부 보호막 이상 등에 의해서 온다고 보고 또 알러지를 일으키는 알러지겐이 침투하면서 온다고 봅니다. 알러지랑도 연관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계절이랑 또 연관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계절에 특히 심한가요? 환자에 따라 증상에 따라 계절의 차이는 좀 있지만은 보통 봄, 가을 그리고 기온이 낮아지는 12월 달 겨울에 나타납니다.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 세포 증식이 심해지기 때문에 건선이 겨울철에 많이 나타납니다. 네, 그러면은 어느 부위에 많이 발생하나요, 건선이? 주로 나타나는 부위가 특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등하고 배, 팔다리, 엉덩이, 최근에는 심해진 사람은 귓속까지 발생하는 예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귓속이요. 이렇게 건선이 나타나면 증상은 어떤 걸 보이죠? 국소적인 환부가 전신으로 번지는데 역시 각질의 인설이 덮이는 염증 질환을 말하는데 화면을 보고 얘기를 하자면 첫 번째 케이스가 신체 전체를 붉은색으로 칠해낸 것 마냥 그냥 전체적으로 붉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불규칙한 원형, 타원형 그리고 불규칙한 모양으로 크게는 손바닥만하게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가 색깔로 따지면 제일 선홍색을 띠고 붉은색을 띠는 건선이고 또 세 번째는 작은 반점이 모여 서로 모여서 큰 반점으로 이어지면서 전신으로 기하학적으로 퍼져나가는 건선입니다. 네. 이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잘은 모르겠지만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 보이는데 수분 섭취가 중요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가요? 수분 섭취는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양질의 수분을 섭취하는 게 좋은데 특히 건선은 건조한 질환이고 열성 질환이기 때문에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성인 기준으로 하루에 한 1리터 이상을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 건선을 치료하지 않거나 증상이 심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합병증에는 어떤 게 있나요? 이거는 건선 학계에서 낸 통계인데요. 네. 다양한 그 합병증이 나타나는데 관절염이 한 30%, 당뇨병이 한 20%, 그리고 고혈압이 한 30%, 그 밖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한 20%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합병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 만큼 평소에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건선 환자가 주의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난치성 환자에게 많은 질문을 받는 질문인데요. 건선은 이제 각질이 많은 거기 때문에 많은 질환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탈락을 시키지 말고 또 기계적인 마찰이나 또
샤워할 때 떼수건으로 너무 강하게 탈락을 시키면은 이제 상처가 생기고 네. 그런 다음에 또 2차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탈락을 유도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건선의 치료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말씀드린 아토피나 화폐성 습진 마냥 그 명현 현상과 호전 주기가 번갈아 가며 오면서 각질이 탈락하고 생성되고 하는 반복적인 치료를 하면서 새살을 돋게 하는 치료입니다. 화면을 보고 얘기하자면 첫 번째 경우가 60세 정도의 여성 환자분인데 가진 치료를 다 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서울에서 큰 대학병원에 가서 모든 진찰을 하고 나중에는 조직 검사까지 했지만 네. 그 원인을 모르고 불치라고 해가지고 실망을 거듭하다 내원한 환자입니다. 이 환자가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바닥 크기의 그 붉은 반점이 팔과 다리에 전신으로 퍼졌는데 첫 번째 사진 정도로 이제 내원을 했는데 이분은 크게 명현 현상을 거치지를 않은 환자인데 그 명현 현상이라고 하면은 이분은 굉장히 그 각질이 마치 소나무 껍질 벗겨듯이 네. 하루하루가 다르게 한 달 한 달이 다르게 재미있게 치료된 사례인데 이런 형식으로 사진으로 보면 점점 이렇게 좋아져 가지고 한 5, 6개월 정도 돼 가지고 이렇게 말끔한 피부가 돼 가지고 기분 좋게 치료된 케이스고요.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가 37살 된 여성 환자인데 이분은 이제 조그만 반점으로 시작해가지고 선홍색의 반점으로 시작해가지고 그것이 확대되면서 서로 붙으면서 환부가 커지고 전신으로 번져나가는 그런 건선인데 이분은 이제 첫 번째 사진대로 이 정도의 내원을 했는데 이분은 명현 현상을 톡톡히 겪으신 분입니다. 네. 명현 현상이 한 달에서 약 2달 정도까지 명현 현상을 겪었습니다. 근데 명현 현상을 겪을 때 우리는 이 명현 현상을 확실하게 주지시켜 줘도 너무 심하게 오니까 굉장히 고민에 쌓이고 정말 의료진과 굉장히 의논을 많이 해가지고 의료진을 믿고 치료했기 때문에 그 2달 지나서부터 이제 호전 주기가 오면서 이렇게 점점 피부가 깨끗해지면서 네. 마지막에 깨끗해져가지고 이분도 한 6개월이 안 돼서 치료가 된 케이스입니다. 예, 이렇게 치료를 합니다. 네. 이제 환절기니까 아무래도 피부 질환자나 건선 질환자들은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특별히 그 건선이나 피부 질환을 예방할 방법은 힘듭니다. 예. 근데 주의할 방법은 청결히 하고 또 어쨌건 그 건선이나 피부병은 열성 질환이기 때문에 건조한 데서 오기 때문에 수분을 좀 많이 섭취하고 그리고 음식에 대한 제한이 어느 정도는 준다고 해도 항산화 물질이 많이 든 네.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는 게 굉장히 좋고 또 운동과 충분한 그 휴식과 수면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 이게 예방법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한의사 김상익 원장과 함께 건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어떤 물건을 잡거나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할 때 손이 떨리는 증상 겪어본 적 있으시죠? 긴장을 하거나 불안할 때 손이 떨리는 경험은 누구나 있지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손이 떨리는 증상이 자주 나타난다면 숨어있는 질병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수병원 서진영 과장과 함께 본태성 떨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전증이라고 불리는 본태성 떨림, 적극적인 치료가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입니다. 신경과 전문의 서진영 과장과 함께 본태성 떨림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본태성 떨림이 주제인데 이건 어떤 질환이죠? 네, 그 본태성 떨림은 손떨림의 많은 원인들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본태성이라는 의미는 어떤 증상이나 질환이 2차적인 원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체질에서 기인한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네. 실제 손떨림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보고 여러 검사를 해봐도 전혀 이상이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환자들이 본태성 떨림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실제 이제 본태성 떨림 환자는 나이가 65세가 넘어가면 20명 중에서 1분 정도, 또 90세가 넘어가면 5명 중에 1명이 환자일 정도로 실제 아주 흔한 질환인데요. 네. 그런데 실제 손떨림 환자들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손이 떨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또 치료를 해도 손떨림은 낫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병원에 와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적은 실정입니다. 네. 그럼 본태성 떨림으로 구분될 수 있는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그 본태성 떨림과 함께 손떨림의 이제 원인 질환 중에서 두 번째 흔한 것이 파킨슨병 떨림이거든요. 네. 그래서 본태성 떨림 증상을 설명을 할 때는 파킨슨병 떨림과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는 게 더 유용합니다. 실제로 이제 두 가지 떨림은 서로 반대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본태성 떨림은 어떤 자세를 취하거나 행동을 할 때 심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젓가락질을 한다든지 글씨를 쓸 때 손이 떨리게 되고요. 이에 비해서 파킨슨병은 몸의 긴장을 풀고 가만히 있는지 안정된 상태에서 주로 떨리게 되고, 오히려 이제 어떤 행동을 하거나 자세를 잡으면 억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으로는 본태성 떨림은 주로 이제 많이 쓰는 손에서 더 심할 수는 있어도 처음 증상이 시작될 때 양쪽 손에서 나타나고요. 이에 비해서 파킨슨병 떨림 같은 경우는 한쪽 손에서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본태성 떨림은 고개가 흔들린다든지 또 목소리가 떨리는 것처럼 이런 머리 쪽 침범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이에 비해서 파킨슨병 떨림은 손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차이점은 이제 본태성 떨림은 병의 초기나 또 아주 후반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떨림 증상이 유일한 증상이지만, 파킨슨병 떨림은 한 손에서 손떨림이 시작이 되고 병이 경과할수록 행동이 느려진다든지 또 몸이 뻣뻣해지고 또 걸어갈 때 이렇게 종종 걸음을 걸으시고 잘 넘어진다든지 또 얼굴에 표정이 없어지는 등의 네. 다양한 운동 증상들이 동반되는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본태성 떨림과 또 파킨슨병의 떨림 현상에 대해서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손떨림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있을까요? 먼저 생리적 떨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꼭 환자가 아니라도 건강한 사람들도 심리적으로 긴장하거나 뭐 스트레스를 받고 대중 앞에 서게 되면 손이 떨리실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커피를 드셨다든지 또 이제 과도하게 이렇게 음주를 하신 후에 술이 깨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건강인에서도 이렇게 떨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생리적 떨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뇌에서도 손의 미세한 움직임을 담당하는 구조물에 어떤 종양이 생겼다든지 뇌혈관 질환이 발생했을 때도 손떨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드문 질환이긴 한데, 몸에서 이제 굴이라든지 철분을 이렇게 배설하는 그런 대사 과정에 이상이 있을 수 있는 유전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병들에서 혈중에 높아진 굴이나 철분이 뇌에 침착이 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손떨림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꼭 신경과 질환만이 손떨림을 유발하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든지 전해질 이상, 저혈당이라든지 또 콩팥 간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도 내과적 질환이지만 손떨림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 무시할 수 없는 질환들이 약물 부작용으로 인한 떨림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위장약의 성분이라든지 정신과에서 사용하는 또 일부 약물들, 또 뭐 감기약의 또 일부 성분이라든지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약들이 손떨림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뭐 흔하지는 않지만 뇌의 종양이 손떨림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사람들이 혹시 뇌졸중하고 손떨림이 연관돼 있지 않을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물론 뇌졸중도 손떨림을 유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본태성 떨림과 구분되는 점은 이제 병의 경과인데요. 본태성 떨림 같은 경우는 언제가 시작인지도 모르게 서서히 증상이 나온다면은 뇌혈관 질환에 의한 떨림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진 그 시점에 아주 돌발적으로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본태성 떨림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형태라면은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떨림은 팔꿈치나 어깨가 상당히 이제 과격하고 좀 불규칙하게 떨리는 그런 떨림의 모양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제 주변에도 그렇고, 만약 아버지가 손을 떠셨다고 하면은 뭐 그 아들도 손을 똑같이 떨고 하는 네. 경우가 있던데, 네. 손떨림도, 그러니까 본태성 떨림도 가족력이 네. 있나요? 네, 본태성 떨림은 유전성이 상당히 강한 떨림입니다. 그래서 실제 외래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부모님이나 뭐 형제 또 자녀들이 손이 떨리는지 꼭 물어보는 편인데요.
그런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부모님부터 해서 3대가 다 떤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요. 또 전 모든 형제가 다 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본태성 떨림 환자 중에서 약 30에서 50%는 가족력을 가지고 유전성으로 발달한다고 하고요. 그렇지만 꼭 유전돼서만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을 다 괜찮으시지만 본인 대해서 처음으로 증상이 생긴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유전성과 대비되는 말로 산발성 본태성 떨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렇지만 유전성이든 산발성이든 간에 손떨림의 모양이 다르지는 않고 약물에 대한 반응이라든지 병의 경과가 다르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이제 임상에서는 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본태성 떨림이 65세 이상에서는 20명 중에 1명, 네. 또 90세 이상에서는 무려 5명 중에 1명에게서 발생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본태성 떨림은 노인들에게만 나타나는 질환인가요? 네, 아무래도 좀 퇴행성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전체 환자 수가 아니라 몇 살 때 그런 과연 처음에 손이 떨리셨는지 이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이러한 손떨림이 전체 연령에서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고 증상이 시작되는 연령이 특정 두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 구간은 뭐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40대에서 60대 정도 이렇게 이제 중년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남은 한 가지 구간이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 제가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을 봐도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생 또 20대 초반 뭐 30대 이런 직장인들도 절대 드물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은 퇴행성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대부분 이제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치료는 크게 이제 유발요소 회피와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떨림이든 간에 심리적인 긴장이나 스트레스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과도한 커피의 섭취라든지 또 알코올 섭취 등이 또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발 요소를 피하는 것이 1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증상이 심해져서 글씨를 쓸 때 손이 떨리신다든지 뭐 젓가락질 하기가 힘들어지는 이런 이제 기능적인 이상이 있으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셔도 어떻게 모임을 나가면 이렇게 왜 손을 떠냐고 계속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 네.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미용적인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은 약물 치료까지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상당히 눈에 띄게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 그러면은 이런 치료 과정을 거쳤을 때 그 네. 예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네, 그 본태성 떨림은 아쉽게도 완치시킬 수 있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어떤 약물도 그 증상을 부드럽게 하는 개념이지 이거를 이제 병이 발생하기 이전 상태로 돌릴 수는 없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약을 드시면 증상은 많이 좋아지시지만 약을 중단하는 순간에 대부분 증상은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약을 조기에 드신다고 해서 병이 천천히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또 치료가 늦어진다고 해서 뭐 치료할 수 없는 아주 중증 상태로 바로 진행하는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할 때는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또 환자가 처한 각각의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고요. 마치 이제 뭐 고혈압약을 드시듯이 뭐 한 번 진단이 되면은 평생 꾸준히 먹는 이런 게 아니고 아주 초기에 별로 그렇게 떨기는 해도 일상생활에 영향이 없고 미용적인 문제도 없다면은 약물 치료는 좀 보류해 보실 수도 있고요. 또 매일 너무 떨어서 생활이 안 될 정도라고 한다면은 꾸준히 드실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중간에 속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집에서 편하게 계실 때는 약을 안 드시다가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해야 되는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자리에 나가기 전에 그때 약을 쓰는 방법으로 그렇게 치료해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본태성 떨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네, 본태성이란 말은 어떻게 보면 병이 타고났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개인의 노력만으로 병을 완벽히 예방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떨림이든 간에 이차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병을 예방한다기보다는 그런 악화인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고 술이나라든지 커피를 피하는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어차피 이제 예방이 안 되는 병이라고 한다면은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고 낫지 않는 병 이런 생각보다는 네. 적극적으로 병원에 찾아와서 조기에 치료 받으시려는 그런 생각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것 같네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경과 전문의 서진영 과장과 본태성 떨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산을 오를 때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초반부터 바짝 속도를 높이는 거라고 합니다. 급한 걸음으로 성큼성큼 가다 보면 금방 지쳐버리게 되는데요. 사실 이 속도 조절만 잘 해도 누구나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슨 일을 할 때 시작부터 기운을 빼면 중간쯤 갔을 때 지쳐서 포기하게 되는데요. 때로는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천천히 가는 습관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적당한 속도 조절로 여러분도 세운 목표를 꾸준히 이루는 닥터 MBC 시청자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